네, 주간 묘묘 이번 코너는 매주 집요함과 재미를 더해가는 코너입니다. 여의도 언박싱인데요. 오늘은 현역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여의도 언박싱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이셨고 지금은 변호사이자 평론가로도 방송인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오시고 정말 얼굴이 활짝 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희 기분 탓인지 어떠세요? 지금 몸 담으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민주당에 오신 지? 이제 인턴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웬 유통기간이요? 인턴 기간. 유통기간. 야, 이렇게 공격을 하나? 유통 기간. 아니 뭐 벌써 퇴물이라고 대놓고 아주 공격을 하네. 인턴 기간이요. 인턴 기간 3개월. 아 내가 실수해놓고 너무 기분 좋다. 네. 인턴 기간 네. 3개월 정도요. 어떠세요? 이 전과 후 막상 내가 어떤 민주당으로 가면 그래도 큰 꿈은 아니더라도 기대하던 바가 있었을 텐데 네. 기대하던 바와 현실 사이에 네. 접점 혹은 뭐 괴리 이런 거 있나요? 아니 얼마 전에 아주 그 따뜻한 자리가 있었는데 따뜻한 자리? 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계시잖아요. 저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19대 때 그냥 멀찌감치 그냥 얼굴만 본 정도 사이지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도 없는데 그 공부 모임에서 그냥 옆자리에 앉았는데 네. 민주당 왔는데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다고. 오. 그래서 그 누구 같이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네. 방송에서 마주쳤거나 그냥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되는 분 몇 분 그렇게 적어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워낙 바쁘시니까 그 중에 시간 되는 분만 뭐 몇 분 오시겠지. 그 중에 극히 일부. 네. 한 명 빼고 다 온 거야. 오. 그래갖고 요 바로 앞에서 저녁을 아주 이하경 부의장님이 사주시는 저녁을 잘 얻어 먹었죠. 되게 이런 표현 조금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사랑받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을 비결이 받는 뭘까요? 건지 아니면 불쌍해 보여서 많이 들어온 건지. 아니 불쌍하다고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측은지심이 원래 무서워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오 뭔가 러블리하시다는 의견도 있고 작가님이 지금 러블리하다고 지금 의원님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당을 옮겨서 민주당 입당하고 네. 반 농담 삼아 새터민이다. 잘해 주셔야 된다. 이주 노동자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랬더니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현역 의원들만 모이는 공부 모임에도 껴주시고 이렇게 아이고. 저녁 사주시는 분도 생겨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어떠세요? 가입하신 지 지금 2달 좀 넘으셨고 3달 되시려고 하고 이재명 정부도 출범한 지 약 지금 2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하는 일 보면 1년 지난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셨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황 봤을 때 어떠세요? 뭐 효능감, 만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만나뵌 적은 없어요. 네. TV로 TV로 일방적으로 보는 거지 내가. 네네네. 그런데 뭐 기대 이상으로 잘하다가 최근에 약간 논란거리가 있잖아요. 있었죠. 특히 네.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정부 발표안이 시장의 기대보다 좀 높아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만 해도 행복한 상황이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선 이런 논란도 없었어요. 진짜. 뭘 해야 뭘 논란이 생기지. 그러니까요. 맨날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청취하고 안 잡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맨날 이상한 소문의 진실 여부만 논란거리가 되고 진짜 저거는 어느 점쟁이의 점괘가 저렇게 나온 거냐 뭐 이런 것만 갖고 논란이 되다가 정책적인 거로 물론 이제 저의 입장은 분명하고
지금 요번에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런 정책을 갖고 논란이 생기고 그렇죠. 공박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위한 논쟁이 되다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니까요, 사실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기 개혁신당이 갑자기 이제 최고위원회의 했었잖아요. 최고위원하고 끝난 다음에 네. 이준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논란 관련해서 공천의 공모는 나는 처음부터 윤석열이 날 싫어했기 때문에 공모가 있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별로 그 뉴스는 제가 신경 써서 보지는 않았는데 관심은 없으시고. 관심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말씀. 근데 그건 이미 드러난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오밤중에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알려줬잖아요. 네. 경선하라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손 써라. 지금 잘못하면 경선하게 생겼다. 그래서 새벽같이 명태균 씨가 다시 그때 김건희한테 전화하고 윤석열 바꿔줘서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에이. 나중에 김건희가 전화했다. 당선인에 전화를 했는데 뭐 믿고 당선인 그렇지. 믿고 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취임식 와라. 그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네네. 그게 다 공모죠. 그리고 보면 저는 사실 이준석 그 당대표가 입당 때부터 윤석열이 입당 때부터 나를 너무 싫어했다. 그래서 공모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과 이준석의 사이를 봤을 때 시족 일관 늘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 않나요? 그 대선 이후에 하여튼 정부 초기의 그 네. 구도를 보면 윤석열이라는 어쨌든 대통령 당선된 자 네. 내지는 이제 대통령을 놓고 패가 두 패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김건희, 김종인, 네. 명태균 이렇게 한 패를 먹고 그리고 원조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렇게 두 패가 걸려서 사실은 파워 게임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른바 영부인을 등에 업은 여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지 사실은. 원조 윤핵관이 주로 당내의 실세로서 중요한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네. 이른바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집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셌고 근데 김건희가 오히려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원조 윤핵관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견제하려고 한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렇구나. 사실 제가 그 예전에 대선 이번 대선 말고 그 대선 때 그 전 대선 때 제가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그때 이제 상황을 들었을 때 국민의힘 상황을 들었을 때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김건희가 사실상 모든 걸 다 한대 이런 얘기가 다 들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아유 너무 좀 많이 나간다 싶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 사실이었던 아니 그러니까 소문은 무성했는데 네. 설마 그랬죠. 그랬죠. 그 정도일 줄이야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때 그쪽의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공식 캠프에 있었고 그리고 비공식 캠프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로수길에도 있었고 뭐 사실은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도 가끔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분리가 어떤 분리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가는 걸 몰라 기본적으로. 그 따로 돌아가고 있었군요, 네. 그냥. 거기서 비공식 캠프에서 무슨 그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걸 또 소문으로만 듣는 거야. 그러면서 결과물이 나왔던 게 뭐 SNS 개사과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젠 네. 모르게 벌어진 예, 것들. 예,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아이고 이상한 이야기다. 이거 설이다. 괜히 그런 거로 너무 에너지를 뺄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나 싶기도 하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킬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무속과 관련해서 심취해 있다는 소문은 뭐 대선 전에도 많이 돌았지만 그렇죠.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정말로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옮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진짜 청와대에 왜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무속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건 소문은 그렇죠. 무속밖에는 답이 없다. 네. 저렇게까지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석에서는 네. 저거 어느 점쟁이가 또 청와대 들어가면 살 맞아서 죽는다고 했길래 저렇게 하루도 안 들어가냐. 저게 말이 되냐 도대체. 진짜 이상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 상황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면 네. 청와대 당연히 들어가고 다만 기존의 청와대 구조가 업무 공간으로서는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는 계속 있었고, 네. 그 19대 때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할 때 국정감사 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그거 봤냐 그랬더니 뭐 본 적이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그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나오지.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본관하고 이른바 비서관동하고 이게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거기가. 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박근혜 정부 때인데 설계 예산만 책정해 놓고 가라. 네. 네.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관동하고 붙이자.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청와대 재구조화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 절대 발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거기는 하루도 안 들어가고 웬 네. 합참 쫓아내고 굴로 들어간다는 건 진짜 네.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무속이었죠. 진짜 참담합니다. 내일 김건희 공개 소환인데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럼 내일 뭐 예상을 해보신다면 뭐 김건희가 입을 뗄까요, 안 뗄까요? 아니면 쑥 들어갈까요? 입을 떼긴 떼겠죠. 뗄 것 같죠? 예. 윤석열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김건희는 인터뷰를 할 것 같은 느낌. 물어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인터뷰 그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고 저는 들어가서 입을 뗄 것이다. 특별검사실에 들어가서는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윤석열한테 미루겠죠. 아니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는 저는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예요. 제가 공직자예요. 제가 권한이 어디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죠? 공식적으로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예, 예. 예. 그 선출직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대통령한테 네. 있는데 저는 몰라요. 라고 하면 그뿐인 것 같아요. 바보 연기하겠죠. 윤석열의 마음은 어떨까요? 윤석열의 마음은 네. 김건희를 향한 마음은 정말 찐사랑인가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김건희를 위해서 본인이 뒤집어 쓸 용의는 있을 거예요. 찐사랑이네. 그 사랑 맞아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정도면 진짜 뭐 종속이 됐든 가스라이팅이든 뭐든 야 이게 서로 미루는 상황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윤석열은 이른바 IBM이에요. IBM? 이미 베린 몸. 네. 아니 이미 구속도 됐겠다. 네. 두 번째 구속이지만 그리고 기소된 내용 뭐 내란 수개를 비롯해서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네. 뭐 여러 가지 맞아, 있죠. 많죠. 네. 직권남용 거기다 앞으로 추가 기소될 건 어차피 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김건희한테 밀어봤자 뭐 본인이 조만간에 다시 나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네.
이게 그쵸. 살아서 다시 햇볕을 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걸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한테 미루나 안 미루나 결과가 비슷한데 네. 똑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기함을 노르시다. 체포영장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 순간에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웠다. Lying in underwear라는 수식어로 지금 그냥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은 저희 국민이 정말 우리 국민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윤석열의 자태.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실은 가능한 건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고위 공직자 출신이나 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사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걸 못 견뎌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자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수사하기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웬만한 자본만 못해. 우리 의원님께서는 전에 검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 정말 여러 그냥 뭐 범죄자들, 잡범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옷 벗고 난동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본 적 있으세요? 그 수사나 뭐 하여튼 그 변호사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요. 네. 사실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어디로 사람들이 튈지. 상대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리고 말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바로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소한의 도덕 감정 내지는 윤리 기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종잡을 수가 없어. 반드시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답답할 실제로. 노릇이네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게 정상적인 판단 기능이나 이런 게 완전히 퇴색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딱 그 꼴 같아. 그러니까요. 그럼 술이 그 역할을 했나? 그러니까 이게 마약 중독인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니 뭐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비슷한 그 효과가 있죠. 전두엽의 손상이 예, 뭐 예.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걸 그러니까. 보니까 아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내일 뭐 체포영장 다시 집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쓱 들어갔잖아요. 네. 오늘 내일 없는 걸로. 그럼 다음에는 2차 집행이 될 때는 윤석열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이번에 발부된 게 유효 기간이 7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이 이제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안 하면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은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날도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또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뭔가 한 번 정도는 법원에서 더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집행에 실패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야, 니네 집행하지도 못할 거 왜 자꾸 청구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커다란 판초를 하나 준비해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판초론 살짝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판초는 가운데 이게 뚫린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은 판초 우위를 떠올리는데 이제 군대에서 판초 우위를 입으면 그건 팔도 이렇게 나오고 목도 집어넣고 이런 건데 원래 그 중남미 쪽에서 입는 판초는 목만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두툼한 보자기에 목 들어가게 동그랗게 구멍 뚫어놓은 게 판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온 기능으로 많이 입는데 그거를 그런 거. 투입시켜서 좀 근데 2X 라지급으로 네, 3X. 3X? 네, 뭐 3X. 그렇지. 네. 뭐 그러든지 좀 큰 거로. 네. 그래서 목 쏙 집어넣고 이렇게 쌈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 해서 어떻게든 이번 체포영장 유효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죠. 아니 근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막 그러잖아요. 손만 대보라고 손 대면 법적 조치할 거다 막 으름장 놓잖아요. 원래 그렇게 손 대라고 발부해 주는 게 영장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무슨 그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대놓고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제 법 공부를 누가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막 법전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는 소린가 대법원 판례를 보고 있다니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과거에는 그게 더 허용이 되는 걸로 끌어내는 거. 아니 그렇게 몸에 손대라고 그 허가장 내지는 명령장으로 발부해 주는 게 영장이라니까요. 아니 손도 못 댈 것 같으면 영장이 왜 필요해요? 근데 그 변호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뭐. 그 변호를 하는 걸까요? 그냥 방송을 하는 걸까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걸까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걸까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뭐그 생각까지 내가 뭐 유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그건 영장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정말 손 대라고 발부하는 거예요. 진짜 다음에는 또 어떤 난동을 부릴지 너무 걱정도 되고 다음에는 좀 순순히 그냥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한번 그 법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 예. 아니 지금보다 어떻게 더 뜨거운 맛을 보여주죠? 근데 아니 사실? 근데 지난번에 손 안 대고 그냥 나왔잖아요. 철수했잖아요. 이번 정말 끌어내는 걸로. 아 그럼요. 제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물리력 내지는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허가해 주는 게 영장의 의미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그래야 된다는 생각 들고 서울구치소에서도 좀 이젠 너무 소극적인 자세 말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구치소장부터 해가지고 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아니 제대로 집행 안 하면 미래를 걱정해야 될 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반대로 막 옛날에 한겨레에서 쓴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같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사람으로서 뭔가 기계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집단들이 더 많은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더 높이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명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또 다른 길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국힘에서 공천 준대요. 근데 어디 뭐 공천 자문 역할이든 간에 뭐 어떤 로펌에서 로펌에서 네. 웬만한 로펌에서 그런 사람 어떻게 그 고용을 해요? 큰일 날라고. 어떻게 해도 이젠 어떻게 변호를 해도 감옥 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구치소장이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입김을 넣을 수 있다. 라면서 연결고리들 뭐 아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정공무원 출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판이 이미 끝난 기결수 중에도 이런저런 민원이 많아요. 사실은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그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가석방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석방은 그 수감 기간에 그걸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점수를 좀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감 기간 내에 얼마나 착하게 행동했느냐, 뭐 교정 교화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걸 평가해서 한두 달 좀 가석방 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민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내란 수계를 옹호했던 사람을 채용할 만한 로펌은 그렇게 용감한 로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아까 점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그 안에서 옷을 벗는 행위는 뭐 벌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점수 깎일 수 있다. 벌점 대상이죠. 그렇죠. 예. 안에 뭐 규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네. 하여 뭐 그런 걸 신경 썼으면 그렇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이게 민주당 이야기하고 또 이번 정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김용남 의원의 이번 정부에서의 어떤 위치, 네. 뭐 직함, 앞으로의 뭐 쓸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금감위원장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쑥쑥 나오는데 입가에 미소가 지금 아니 그 좋아서 미소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얘기해서 뭐하게 그게. 왜요? 저희 무시하세요? 저희가 또 모르죠. 여기 뭐 MTV에서 김용남 의원 이야기한 걸 보니 이러한 청사진을 갖고 있구만. 아니 뭐 김 기자가 인사권에 영향력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전혀 없는데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이야기가 퍼져 나가다 보면 또 우리 의원님의 어떤
열망, 네. 열의 이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판을 예. 좀 깔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최고위원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 이번에도 단독 출마하신 분이 계세요. 아 많이 비웃네. 제작진도 비웃네. 아무튼 네 의원님. 예. 아니 진짜 좀 경제통 이런 이야기 키워드가 붙고 있어요. 아니 뭐 경제야 저보다도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뭐 있죠. 그러니까 뭐 학계에도 많이 계시고 실제 업계에도 많이 계신데 그나마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안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니까 감사한 건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 근데 대선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어떤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하고 완전히 네. 똑같아요 취지가. 제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2년 반 전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거든요. 소액주주 혁명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이냐.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중에 상법 개정도 있고 이런저런 그 개혁 과제들을 제가 썼습니다만 거기서 2년 반 전에 제가 주장한 게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혁하면 코스피 5천을 우리가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 담았는데 그때 이미 쓰셨었어요? 네, 2년 반 전에. 얘기를? 근데 이번에 대선 전에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이잖아요. 지금 뭐 3,200까지는 잘 왔는데 요새 약간 갑자기, 예. 약간 그 그랬었죠? 좀 이러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개혁 작업이 계속 지속되면 네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5천을 찍어야죠. 찍어야죠, 네. 찍어야죠. 아 근데 진짜 민주당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코스피 5천을 찍기 위한 어떤 뭐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5천을 찍기 위한 방안은 분명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의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어떤 나라의 금고지기 역할을 자임하는 특히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항상 그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네. 이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또 아니 그러다 보면 그 부자들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념적인 부분. 그렇죠. 네네. 그거는 뭐 이념과 정책적인 면에서 그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코스피 5천은 그냥 어영부영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고지가 아닙니다. 네. 정말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때 찍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고지인데 그걸 찍게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요. 그 정도 되면 그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막 더 돈 집어넣는다 아니면 미국 주식 샀던 거 다시 국장으로 돌린다. 뭐 물론 그런 게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런다고 찍을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 돈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가능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네. 이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네. 그런 것이고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는 글쎄 이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그 정책 방향이 과거에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경험들이 쌓여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내지는 자본시장에 돈을 투자했을 때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글쎄 그게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냐 두 개를 비교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자본시장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 된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좀 주식 좀 투자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뛰어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정책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난 평생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엔 아니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존중합니다. 네. 네. 그 살아온 인생 여정이 그럴 수는 있는데 자랑은 아니다. 솔직히 그거는. 정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아니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꼭 돈을 번다는 것보다 하다못해 뭐 어느 회사 주식 한 주만 사서 들고 있어도 그 회사 내지는 그 회사가 속한 업종이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든요. 공부거든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경제 공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주식 투자 안 하는 편이 아니라 안 하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씩 돈을 떼어서 네. 이제라도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어떤 거 주식 투자부터 이거? 공부부터 하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네네. 한 주를 일단 사놓고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공부가 쏙쏙 머리에 잘 들어와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화제를 바꿔서 여쭤보면 요즘 정치 유튜버, 진보 유튜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뭐 예전부터 사실 뭐 많이 나가시긴 하셨지만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고 네. 공장장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최욱 앵커 거기 나가고 있고 매불쇼. 매부쇼도 나가고 있고 비교 분석 한번 해주실래요? 각자의 특성? 왜? 곤란하죠. 쌈 붙이려고요? 예. 뭐 내가 거기 끼어드는 거 아니니까. 어떠세요? 누구랑 방송할 때 조금 더 편하세요? 일단 재밌기는 최욱 앵커하고 할 때가 재밌죠. 근데 김어준 재미없다. 네, 이렇게 싸움 붙일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이른바 그 본 진영 네. 어떤 그 진영에 있어서의 본료, 본산 이런 개념은 뉴스공장이 훨씬 강하죠. 네. 그러니까 매불쇼는 그 어떤 진영의 대표 주자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제 흥미 아니면 유머를 많이 첨부해서 이렇게 MSG가 많이 들어간 맛있는 그 식품이라면 정치의 대중화. 그렇죠. 대중 정치 뭐.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뉴스공장은 50년 전통의 어떤 전통적인 곰탕 같은 느낌. 아니 근데 계엄 이후에를 좀 보자면 정말 매불쇼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저도 보면서 정말 관심이 없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다 흡수를 해서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실생활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완전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괜히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지금 큰 정당이고 국회 내에 의석도 많습니다만 지금 제1야당 거기도 이제 107석이나 갖고 있는데 제1야당이 앞으로 역할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점점 지역적으로나 국회 내에 차지하는 그 어떤 포션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커질 수 있잖아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나 철학은 굳건히 하지만 그런 대중성을 확보하는 작업. 맞아요. 점점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작업. 맞습니다. 그런 게 당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좀 이렇게 귀를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일반 여론의 마음은 어떤지 그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더 집중하고 매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좀 귀를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밸런싱 게임을 하거든요. 밸런스 딱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는 거 있잖아요. 네. 아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불안한데. 자,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헤어질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 윤석열 대 이준석. 와.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네. 편히 고르십시오. 하나, 둘, 셋. 이준석. 오, 왜죠? 그게 그 나쁜 사람하고는 지낼 수 있어도 제정신 아닌 사람하고 지내는 거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건 못할 짓이에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다. 아니 왜냐하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측은 가능하잖아. 네. 분명히 그쵸.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할 테니까 예측 가능성은 있잖아요. 약간 로직이 분명하니까. 예. 근데 윤석열은 어디를 튈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죠, 훨씬. 혹시 완전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캠프에 계셨을 때 순간 이렇게 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 때 그런 촉이 왔을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 그때 공식 캠프에 거의 안 왔어요. 근데 아는 뭐 어디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딴데서만 딴 데 있었던 거지, 딴 데. 비공식 캠프에서 예, 주로. 공식 캠프에 거의 안 왔어요. 그럼 캠프에서 조직이 어떻게 뭐 꾸려지고 있는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뭐 서로 소통이 안 됐겠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윤핵관들한테 다 맡겨놨죠. 근데 대통령이 된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니 아프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야 내가 진짜 됐어? 그러면서 더 무속에 심취한 거 아닌가? 역시 시킨 대로 하니까 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답답해.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더 해야 합니다. 밸런스 게임 금감원장 대 로또 1등. 아 뭐가 더 하고 싶냐고? 네. 저야 하나, 둘, 셋. 금감원장이 더. 나왔다. 나왔어. 자, 오늘 뭐 다 끝났습니다.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예. 이유 한번 들어봐야죠. 근데 그래도 금감원장 대 로또 1등에서 금감원장을 아니 선택하셨습니다. 요새 로또 1등 당첨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혹시 모르죠. 세금 그게- 떼고 뭐 하고 하면 사실. 로또가 처음 발행돼 갖고 아마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그 당첨금이 쌓인 적이 있어요. 1등 당첨자가 네. 계속 안 나와 갖고 예. 어마어마하게 쌓인 적이 있는데 근데 요새는 1등도 여러 명이 나와서 그거 이제 여러 명의 1등 분산돼 갖고 금감원장 한 명을 선택하겠다. 아니 그거보다도 그건 농담이고 아니 근데 그런 열정과 포부가 있으신 게 전 굉장히 좋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건방지지만 득점 포인트가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정말 제가 이제 그 2년 반 전에 책을 쓰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거 그중에 이제 상법 개정하고 일부 이미 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안 된 부분이 훨씬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정말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5천을 찍느냐 못 찍느냐 저는 100% 찍을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뭐 저는 아직 그 아이들이 대학교 다녀서 아직 네. 그 손잡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어요. 유통기. 유통기한 아직 논할 죄송합니다.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하여튼 나중에 저거 할아버지가 한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런 거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보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오민시, 50 넘어 민주투사된 시장주의자도 있고 용불리도 있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그 오민 씨가 그 원래는 그 뜻이었는데 약간 요새 뭘- 뜻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50 넘어 민주당원된 시장주의자. 아, 뭐 다 좋네요. 그럼 오민시로 가겠습니다. 네. 오민시 의원님의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좀 듣겠습니다. 아 오늘 MTV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민주당원이 된 김영남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면면 오늘은 오민시 50 넘어 민주당원된 시장주의자 네,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